자, 이 맞짱 토론. 근데 한동훈 대표도 사실 이제 토론을 좋아하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지난번에 대표회담 제안할 때 생중계로 하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한 대표가 뭐 토론에 응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 한동훈 대표는 그냥 그야말로 양념으로 끼워놓은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알지도 못해요 내용도. 사실은 대통령하고 싶다는 거죠. 계엄령 관련해서는 예, 계엄 시도 관련해서 빌드업 관련해서는 예. 한동훈 대표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나와봤자 예. 별로 할 얘기도 지금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민주당의 정보가 이게 어느 정도는 사실은 좀 정보가 가동된 이 발언들이에요. 최근에 나오는 발언들은. 그리고 대통령실이 너무 좀 티나게 사실은 움직이는 측면이 없잖아 있고, 그리고 그 대략 시나리오까지도 지금 좀 뭐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 상당히 시나리오, 좀 설득력이 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예, 그 시나리오 그 가장 이제 참고 사례로 지금 막 그쪽에서 고려 중인 것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2년에 그 발췌 개헌 했을 당시에 예. 그때 계엄령 선포를 했죠. 해가지고 그때 사실은 원포인트 계엄령입니다. 이거는. 예. 그게 뭐냐 하면 국회만 딱 그 장악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 47명 이렇게 딱 구금하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국회 포위해 놓은 상태로 개헌안을 그 전에는 이제 그 개헌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는데 그 의원들 어떻게 보면 겁박한 거죠. 그래가지고 딱 이제 그 개헌을 이제 단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이제 첫 번째 개헌이었죠. 그런데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을 때 이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계엄령을 선포를 한다 그러면 어디를 대상으로 선포를 하겠어요? 네. 자기에게 지금 가장 그 장애가 되고 있는 건 국회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 대상으로 해서 원포인트 계엄 선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회만 딱 마비시켜서 본인 뜻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대략 이제 준비 중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른바 이제 뭐 국내 이제 중한파 정보 라인 얘기는 다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아주 최근에 압축적으로 쭉 진행이 돼 온 일들이란 말이에요. 군에서 그 중한파를 정보 라인에다가 딱 포진시키는 그런 거라든가 또 김영현 그 경호처장을 갑자기 외교 안보 라인 교체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확 교체를 해가지고 급히 인선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군 내에서도 이런 소문이 제가 알기로는 꽤나 파다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 정보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개를 좀 한 거고 다만 이제 그거가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증거 자료까지 이렇게 이제 백업까지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다.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전혀 다른 생각인데 과연 계엄령이 가능할까요? 1952년에 많은 국민들이 그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무려 몇 년 전입니까? 지금은 이제 2024년이고 그러니까 저는 비율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을 자극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실현 가능하지가 않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지금 1952년에 이승만 정부의 발췌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고 79년에 12.12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80년에 5.18을 이야기하고 있고 2024년에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해가는 모습을 국민들이 본다면 윤석열 정부가 온전할까요? 저는 그래서 중한파라고 하는 것도 전체 400명의 장성 중에서 물론 국방부 장관이 되겠죠. 김용현 충안고등학교 윤석열 대통령 1년 선배고 또 기무사가 해체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름을 바꾼 것이 이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령부. 방첩사령관도 지금 여 장군인가요? 이 충안고등학교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400명 중에서 충안고등학교 출신들이 4명이다. 저는 이 계엄령의 배경을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10월 달에 위기설이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도 나올 테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10월 위기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계엄령이 설득력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저는 굉장히 호남 쪽은
이 군대와 관련해서는 아주 큰 트라우마가 있던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진영 결집을 뛰어넘어서 가장 이재명 대표가 우려하는 쪽은 호남일 거예요. 그 어느 지역보다도. 그래서 저는 호남 결집에 이 계엄령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보탬이 되고, 방금 전에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나오고 계엄령이 나오고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더 코너로, 또 한동훈 대표는 이른바 어떤 상황이냐면 어쩔 저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계엄령을 꺼내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배종찬 소장님의 논평하고 비슷한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민주당이 아주 영리하다. 계엄 문제 이거 아주 잘 짚고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독재 또 권위주의적인 모습 이런 거가 이제 자연스럽게 또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계엄령 문건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막 그 했었었지만 결국 그 관계자들 전부 무죄받고 무혐의 받았어요. 근데 적어도 그때도 뭐 문건은 하나 있었어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이게 뭘 해야 되지? 근데 지금은 그런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 계엄령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도 뭐 그 정치인이 뭐 그 정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상상이 좀 더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아무 근거가 없는 계엄령설을 위한 계엄령설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결국 계엄령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국회의 대응이나 응전은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8명만 더 있으면 탄핵 소추되는 정족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계엄령설을 올리는 건 거기에 대응하는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결국 탄핵 빌드업의 그냥 일환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거조차도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와 같이 사법 리스크, 10월에 있는 선고, 그리고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기를 줄이는 거, 그거밖에, 그 사이에 대통령 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그 우리나라 정치를 정말 이게 저질스럽게 만드는 그런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계엄령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크게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 보면요. 자, 민주당이 근거로 이제 충암파의 라인업, 또 경호처장 공관 비밀 모임설을 제기했다. 파헤쳐 보면 뭐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헛다리 짚었고 여론도 안 받쳐주는 것 같다. 야당의 무리수다. 계엄령 발동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또 반론이 있거든요. 황기 대표님. 전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 2024년이 아니라 1979년에 사는 게 아닌가 하는. 대통령은 미디어에 대고 반국가 세력이 압력하고 있다 이러고 야당에서는 계엄 얘기를 하고, 아니 반국가 세력이 압력하고 있으면은 누가 그러는지 그 국가보안법으로 다 잡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너무 조용하고 예. 계엄이라는 거 국회에서 동의 안 하면 해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 체포 구금 하려고 한다. 그 헌법 44조에 적혀 있어요. 체포 구금 못 한다고 적혀 있고, 못 하니까 이재명 대표 그 뭐 체포 동의안 넘어오고 이런 문제들로 계속 뭐 우리가 뉴스에서 1년 넘게 다투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 약간 초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종건 평론가님께서도 예를 들 때 무려 이승만 정권 예를 들고 있어요. 2024년인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논의인지를 정치권에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야당에서도 글쎄요, 사람이 왜 그러잖아요. 자기가 제일 강렬했던 기억들은 다 20대 때 있다고. 자기 20대 때 운동권 했으니까 정부를 이를테면은 견제하는 방식이 계엄, 독재 이런 걸로밖에 이제 못 맞서는 것 같은데, 좀 합리적인 정책적 반론이라던가 이런 걸로 그러니까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거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향수 같은 걸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최근에 친일 논란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뭐 이승만 정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뭐 어떤 개국 건국 공신으로 만들어서 건국의 대통령 이렇게 좀 건국절 비롯해서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일각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뉴라이트 모르고 있다라고 하시면서도 실제로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1952년에 그 계엄령 선포할 당시에 국회가 이제 계속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국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할 때 국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 보는, 예?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국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국회를 요즘 맹공하고 있어요. 계속 국민하고 그러니까 국회를 딱 지금 갈라놓고 야당 주도의 민주당이 문제라고 하는 거기에 굉장히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52년에 했던 모델을 지금 갖다가 어떻게 써?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합리적으로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윤 대통령의 최근의 그 의식의 흐름 속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해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52년도에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한다고 했을 때 실현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물론 실현 가능성은 저도 그때 비해서 훨씬 더 낮다고 너무 많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예. 실제로 죽여야 돼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이 SNS 통해서 이게 전파가 탈 거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 떠들 거고 그럼 국민들 다 나올 텐데 실현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야, 뭐- 그 댓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야,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또 의심하는 분도 있어요. 반면에 국민들이 눈뜬 장님인 줄 아는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계엄령인가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끝장 토론을 생중계를 해보자. 그래야 국민들이 믿을 것 같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응해될 것 같아요. 이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한번 여야 최고위원과 맞짱 토론 어느 공영방송에서 한번 중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지금 군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만드는 게 민주당 일 같아요. 근데 옛날에 뭐 군 장성도 그런 이야기 한 적 있는데 뭐 군부 쿠데타 이런 소리 잠시 돌았다가 하니까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 군부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탱크가 시내에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엄령 관련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핸드폰 다 돼요. 예. 앨런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공급해가지고 예, 그 핸드폰이 인터넷에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그 정보를 계엄령을 할 그 사유를 어떻게 국민을 설득시키냐고요. 지금 국민들이 그 정말 국민을 민주당에서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바보로 알고, 근데 그게 마치 가능할 거라고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혹세 무민이 이미 철이 지났고 정말 올드하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엄령 발동되면 장성들이 옷 벗을 걸요. 지금 옛날처럼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가담하면 나중에 큰일 날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옷 벗어 버릴 걸요. 그래서 이게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국가들에서는 군부나 권력에 의해서 다시 회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자, 이번 주제는 지금 3대 1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이종원 평론가님께 반론 기회 잠깐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뭐 탱크 서울 시내 진입 대낮에는 어렵죠. 그때 새벽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국회만 고립시킨다. 국회만 탱크로 예를 들어 병력으로 에워싼다라고 하면 서울 시내에 있는 병력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군이 장악된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군 내에 지금 주류가 아닌 어떤 반군 세력이 이 이제 사건을 도모하려면 외부에 있는 군대를 다 뭐 9사단 비롯해서 34단 뭐 이 서울로 진입시키고 뭐 이 방송사 장악하고 이런 거 해야 되지만 대통령이 직접 계엄령을 해가지고 일종의 뭐 친위 쿠데타를 한다라고 전제하면 그건 제한적으로 국회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저도 그 가능성은 높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후폭풍은 굉장히 거셀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당할 각오가 아니면 이건 쉽게 버릴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능은 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종원 평론가님 얘기는 그거 같아요. 뭐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이 머릿속에서 스케치는 해볼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짧게 반론 듣고 바로 다른 주제로 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엄령이 실제 되는 게 아니라 계엄령이라는 거론하는 효과를 누리는 전략과 노림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지층들이 또 강성 지지층들이 어떻게 얼마나 믿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의 민주당은 이 계엄령 거론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전략이다. 네, 저도 여기서 정리 하나만 보론하자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지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안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 정부에서 하도 이상한 걸 하니까 많이 하니까 계엄령 준비했다 그래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아니 가지고 제가 있거든요. 진짜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아까 장성이 그만둘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MZ 세대 장병들이 계엄령 하니까 어디 가자 그러면 다 안 갈 것 같아요. 아무도.